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박우현 작가의 다시 책은 돕기다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한 10년 정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읽었던 첫 번째 책이 바로 다시 책은 돕기다입니다. 평소에 책을 읽는 습관이 없던 관계로 이 책을 읽으면서도 독서에 대한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삶을 바꾸는 독서에 대해서, 독서를 통해서 '삶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느꼈던 삶을 바꾸는 독서의 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이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해 볼게요. 이렇게 적혀 있네요.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문학적인 감수성과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하는 많은 광고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웅현 씨는 굉장히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터였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저는 누군지 몰랐었는데요. 이분이 만든 광고는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활의 중심, 사람을 향합니다. 생각의 에너지다. 진심이 짓는다. 혁신을 혁신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과연 이런 문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차를 볼게요. 총 8강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읽을 부분은 1강입니다. 독서는 나만의 해석이다는 제목인데요. 제가 독서를 하면서 독서하는 태도와 독서에 대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1강 독서는 나만의 해석이다. 5년 만의 만남입니다. 인문학으로 강구하다, 책은 돕기다, 8단어.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가마솥에 누룽지 긁듯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쏟아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책은 그래서 멀건 숭늉 같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책을 읽는 즐거움을 또 한 번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읽는 즐거움, 그리고 독서의 힘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 이야기는 빠질 수 없겠지만 그것에 우선에 책에서 느낀 즐거움, 하나의 문장이 주는 위로와 쾌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저한테 와닿는 문장인데요. 그 밑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책을 읽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목적은 삶의 무기가 되는 한 문장을 얻는 것이다. 당시 이 문장에 메모를 할 때는 제가 심한 우울증을 현재 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 몸을 일으킬 수 있는, 또는 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장을 간절하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책은 돕기다에서는 책을 읽으며 제가 느낀 삶에 대한 태도나 인문학적인 삶, 그 다음에 창의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읽어온 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이번에는 좀 더 텍스트를 깊게 들여다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8번의 강독을 통해 다양한 책들을 만날 겁니다. 그 중에는 비교적 접근하기 쉽고 가벼운 것도 있고, 반면에 묵직하고 깊은 텍스트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읽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말이 전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학을 전공한 전문 연구자들이 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해석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옳은 이야기만을 하려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 독법을 나누는 것일 뿐이죠. 굉장히 겸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이 있네요. "단지 저희 독법을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 시작 버튼이 되어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텍스트들을 소화시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평소에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데 많이 놓쳤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도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서 재발견하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이 박응현 작가의 관점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강독에 앞서 작자 미상의 짧은 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베어버리자니 풀 아닌 게 없지만 두고 보자니 모두가 꽃이더라. 읽고 또 읽어도 굉장히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글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어줍지 않게 말씀드린 것들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버리자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담자고 보면 꽃 같은 것이 바로 좋은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가 되새김질되는 그런 좋은 글이 있어요. 그런 좋은 글을 만날 때는 정말 기쁘고 뭔가 뿌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책은 돕기다도 그렇고 이번 다시 책은 돕기다 역시 제가 생산해낸 새로운 텍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꽃이라고 보지 않고 풀로 본 채 베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꽃이라고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저자의 그 의도가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꽃이라고 보지 않고 풀로 본 채 베어버리는 것들, 제가 그랬었거든요. 책을 읽어도 겉핥기식으로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건너뛸 수가 없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문장에 깊은 의미가 있었고 저자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박응현 씨의 설명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베어버렸던 풀들 속에서 다시금 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진짜 알고 싶은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격가지 않아 할리 데이비슨을 소개하네요. 할리 데이비슨의 광고 카피 중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는데요. 제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day, I'll do it some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See, there is no someday. It's time to ride. 언젠가는 타고 말 거였지만 언젠가라는 요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위트가 넘치는 그런 광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쇼펜하우어의 문장론과 프루스트의 독서에 관하여는 이 두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 썸데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한 책들입니다. 프루스트와 쇼펜하우어, 저도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요. 이분들의 책을 읽은 기억은 없습니다. 사실 이름만으로도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박은현 작가는 중학교 때부터 어린 나이에 많은 책들을 읽는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문장을 만드는 광고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렇게 막 내세우려 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대로 읽은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프로스트의 역작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어도 아직 읽을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프로스트의 전공자인 한국외국어대 프랑스어과의 김영 선생님께서 만역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 은퇴가 머지않은 것 같아 그 후에 천천히 읽어볼까 합니다.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악명과 함께 들어서 마음을 다잡고 읽어야 할 책 중 하나로 미뤄뒀거든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에게도 쇼펜하우어나 아니면 프로스트의 책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중간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손에 쥔 것이 이 두 권의 책이었는데 작가들의 명성에 비해 그리 무겁지 않은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작가가 여러 권의 책을 쓰는데 그 중에는 쉬운 책도 있고 어려운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는 좀 더 쉬운 책들을 통해서 이 저자들을 이해하겠다라는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와 프루스트가 펴낸 많은 책들과 비교하면 작은 소품 같은 책입니다. 주변부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두 작가의 생각의 파편들이 들어있는 속이 꽉 찬 책들입니다. 어차피 같은 작가가 썼다면 그 작가의 사고와 관점이 들어있거든요. 그 관점을 통해서 작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바다의 기별이라는 산문집에서 김훈의 작품을 관통하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김훈 작가 이야기도 했네요.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책에서도 이 작가가 김은 작가의 여러 가지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도 김은 작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2년 전부터 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김은 작가의 책들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건너뛸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들을 다 읽고 나니 마치 이 작가들이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전 이수 과목을 들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프루스트와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을 때 이 책들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예열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책을 먼저 만나봤으면 합니다라고 독서를 하는데 좀 쉬운 책으로 접근하라. 작가를 이해한다는 데 목적을 두는 것 같아요. 이게 소제목으로 독서를 그만두라 쇼펜하우어의 문장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서를 그만두라 라는 문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글쓰기와 책 읽기에 대한 책입니다.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이 책은 책은 돕기다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은 돕기다는 책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면서 책에 대한 온갖 호들갑을 떨었지요 라고 했는데요. 저는 나중에 책은 돕기다도 읽어봤는데요.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이나 아니면 행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은 돕기다에서 그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었거든요. 저는 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독서가 해롭다고까지 하죠. 그러면 쇼펜하우어가 왜 독서를 그만둬라 라고 얘기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다독은,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인간의 정신에서 탄력을 빼앗는 일종의 자해다. 압력이 너무 높아도 용처럼 탄력을 잃는다라고 했어요. 너무 많은 독서가 오히려 자해에 가깝다. 인간의 정신의 탄력을 빼앗는다고 적혀있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뒤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정신을 용수철이라고 비한다면 책으로 자꾸 그것을 눌러 높은 압력을 가할 경우 용수철이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바깥의 권위에 짓눌리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장이었네요. 주체적인 사색 없이 모든 걸 책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도 중요하지만 독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관적인 또는 주체적인 사색을 동반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색이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저는 좀 찔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저 또한 굉장히 열심히 30대, 20대, 30대, 40대를 보냈었는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든가 어떤 문제에 대한 깊은 사색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색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약간 제가 부족했던 삶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쇼펜하우어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 이건 정말 요즘 사람들, 저를 포함한 요즘 사람들이 그 단적인 예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누군가의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복잡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해주고 정리해주길 원하죠. 편하니까요. 요즘은 사실은 유튜브가 많이 발달하고요. 정말 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뉴스를 재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뉴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설하는 그런 유튜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무슨 얘기를 하고 하면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믿잖아요. 일배 현상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배 문제가 좀 심각했죠. 예전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약자한 사람 또는 여성이죠. 여성을 이제 비하하는, 약자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아주 심하게 했던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죄책감 없이 약자들에 대한 괴롭힘을 마음껏 했던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걸 일배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귀찮은 거죠. 자극을 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맙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특히나 개인 방송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약간 좀 거짓말을 보태서 좀 과장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단순화시킵니다. 맘충, 여혐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죠. 특히나 이렇게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공격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단순화시키면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쇼펜하우어는 무분별한 지식으로 생각할 여력이 없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용수철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읽기만 하지 말고 읽은 걸 느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내 안으로 들어온 지식이 지혜가 될 겁니다. 이 문장은 제가 밑줄도 긋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칠해도 놨는데, 제가 그 독서를 그냥 문장을 읽는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을 바꾸는 독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읽은 걸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독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박은현 작가도 읽기만 하지 말고 읽은 걸 느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내 안으로 들어온 지식이 지혜가 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이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지나친 독서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도 했답니다. 처음에는 독서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의아했었는데 신기하게 이 두 문장을 이어서 읽으니까 동의가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책만 읽는 사람들의 고리타분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은 그런 책만 읽는 사람들의 특유의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 스스로 사색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그 소재를 현실 세계에서 찾아야 된다. 직접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독서는 어디까지나 작가에 의해 가공된 인공적인 현실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독서라는 것은 누군가의 생각을 정리한 거잖아요. 정리한 걸 읽는 거죠. 그 작가의 관점으로 세상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문장이 있는데요. 진정 스스로 사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런 메모를 해놨네요. 진정 스스로 사색하는 자. 읽고 쓰고 말하기로 저도 이제 52회의 삶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도 하나의 문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의미를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아직은 사색으로는 부족하지만 이게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것으로서 저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지혜로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즉 내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나만의 지혜를 찾아야 하는데 남의 얘기나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곳에서 내 것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찾아야 됩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에펠탑만 멋지다고 여기고 우리 눈앞의 풍경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와닿는 문장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해외를 관광을 떠나거나 아니면 유명한 명소를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내 주변 내가 직접 머무르는 우리 가정 또는 우리 아파트 주변 산책로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의미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홀대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망치라는 스피치 프로그램을 매년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여학생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나 꿈꾸던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나는 없었다. 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래서 눈먼 여행을 하고 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유를 생각해보니 자신이 무엇을 보고 싶은지 어떤 것을 느끼고 싶은지 찾지 못하고 그저 책 속에 나오는 남들이 느낀 것들만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행의 주체는 내가 됐어야 되는데 남들이 추천한 코스만을 열심히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관점으로 그곳에 갔다. 나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남들의 관점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독서라는 목적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놨네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남의 눈을 가지고 여행을 갔던 거죠 라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독서라는 목적을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싶어서 저는 독서를 합니다. 물론 독서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제가 이제 저희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독서이긴 한데 그걸 맹목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다시 재해석하고 되새김질해서 내 것으로, 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이 본 것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선으로 내가 사는 동네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사실 그 아파트 현관을 나가서 주변 산책로를 돌아볼 때 주변 산책로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인데요. 가을에 단풍잎이라든가 산책로길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에펠탑이라든가 아니면 파리의 전경보다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발견하라는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을 빌려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이 관점이 바로 뒤에서 나오는 문장들의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곳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을 빌려 지금 내가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장소, 내가 사는 집, 내가 걷고 있는 산책로길을 바라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지식인들을 상대로 이 문장론을 썼습니다. 지식인들을 가르치는 문장론을 쓸 정도로 굉장히 다독가였을 거예요. 그러니 성인 10명 중 3명이 1년에 단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 우리 상황에 쇼펜하우어의 말을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맞죠. 저 또한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2년 전만 해도 1년에 한 권이 아니라 10년에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독서의 즐거움이라든가 그 삶을 바꾸는 독서의 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섭렵해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면 그 가치는 불분명해지고 양적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자신의 주관적인 이성을 통해 여러 번 고찰한 결과라면 매우 소중한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제가 밑줄 긋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책, 다시 책은 돕기다라는 책을 7번에서 8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뭐 1년에 100권을 읽겠다, 1년에 한 150권 읽겠다라고 해서 그 권수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한 권의 책을 온전히 좋은 책을 만나면 그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온전히 내 것으로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로 반복해서 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장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책은 돕기다와 같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책 읽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많이 읽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읽고 나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이 생각에 저는 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문장을 읽었어요. 좋은 문장을 읽었는데 문장이 참 좋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의 일부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독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문장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도 있네요. 하기 실습지, 논어의 첫 구절, 하기 실습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시습, 즉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려는 노력. 그러니까 우선 습은 습관을 말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전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나는 누구인가? 결국에는 내가 가진 습관이 곧 나더라고요. 이 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습이라는 말은 배운 것을 때때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 문장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쪽으로 부족하더라도 주관적인 이성으로 내가 책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소중한 지식이 된다는 사실도요.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느끼고 깨닫게 된 부록은
남의 답에 대한 긍정이자 나의 답의 긍정, 이 부록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록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면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정의를 볼 수 있지만 나만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남에 대한 긍정이자 내 답에 대한 긍정으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느꼈을 거예요. 저는 저만의 아는 답을 찾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하는 답이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답이 따로 있을 수 있다. 따로 갖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주관적인 이성을 통해 한 단어를 이해하는 거죠. 이런 식의 책 읽기가 돼야 삶이 바뀐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 책의 존재 의의입니다. 그러하니 읽었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읽었으면 느끼는 것을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읽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독서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삶을 바꾸는 독서의 힘에 대해서 느꼈던 바로 그 문장이거든요. 독서를 할 때 좋은 문장을 만났구나, 와 좋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독서, 다시 말해서 그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물론 배워야 한다. 그러나 안다는 것과 여러 조건을 통해 스스로 깨닫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알면 깨닫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 알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이 있네요. 이 책을 10명이 읽었다면 10개의 해석이 나와야 하죠. 그죠?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10명이 읽었다면 10개의 해석이 나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장은 지혜보다 높은 것이 있다. 느끼는 것이다. 그죠? 지혜보다 높은 것이 있다.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 위에 지혜가 있고요. 지혜 위에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고은 선생의 말씀과도 통합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좋죠. 그러나 지혜만 있어선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혜를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최근에 자주 하는 생각인데 지혜란 것은 크고 넓은 것, 많이 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움큼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삶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수많은 지식보다 깊이 있는 사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움큼이라는 표현은 깊이 있는 사색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한 움큼을 내 몸으로 체화시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여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알고 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체화한 다음에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읽었으면 느끼고 느꼈으면 행하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저는 어떤 메모를 했냐면요. 부처님이 되신 시타르타가 있습니다. 29살에 왕자의 직위와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유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왕자의 직위도 포기했고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타르타에게는 깨달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깨달음을 50위의 삶의 중요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네요. 독서 학습은 객관적인 알미다. 사색은 주관적인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독서 학습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들을 많이 습득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이 없다면 사색을 통해서만이 주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사색이 없다면 독서 학습만으로는 삶을 바꾸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것보다 주관적인이라는 말, 이 말이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왔어요.
보통의 경우는 객관적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라면 그건 굉장히 높은 평가잖아요. 그런데 학습에 대해서는, 그 삶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주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사색은 주관적인 깨달음이다. 책에 쓰여 있는 것은 객관적인 알미입니다. 사색은 주관적인 깨달음인 거죠. 이게 지식과 지의 차이일 것 같아요. 독서는 주관적인 깨달음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색에서 힘들게 알아내는데 어느 책에 이미 쓰여 있더라. 거의 다 쓰여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미 누군가 발견했던 지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봤자 남 뒤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꼭 힘들게 사색을 해야 하느냐, 그럴 바에야 책 한 권 더 읽는 게 더 간단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가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나만의 고유한 사색에 의해 어떤 진리에 도달했다면 비록 그 내용이 앞서 다른 책에 기재되었더라도 타인의 사상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이라는 점이다. 이전에 누군가 발견했던 지식이다 하더라도 내가 재발견할 때의 느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역사 발생적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천재적인 수학자들이 발견했던 증명이나 정리들을 내가 재발견함으로써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 역사 발생적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것이 바로 역사 발생적 원리, 그러니까 재발견의 기쁨, 그 과정을 통해서 주관적인 깨달음을 이어갈 수 있다,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이 정상일지라도 오르는 사람의 개성과 방법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사색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는 단순히 산 정상에 도달했다라는 물리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정상에 도달하는 동안에 겪었던 체험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사색을 통해서 단순히 사색은 주관적인 깨달음이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그 주관적인 깨달음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문장을 내 삶에서 느끼고 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대의 조상이 남긴 유물을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하라. 다시 한번 재발견하라. 그 발견의 기쁨을 누려라. 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지혜의 대부분은 조상들이 남긴 겁니다. 이미 선조들이 다 간파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본인의 힘으로 획득하면 진짜 내 것이 되죠. 사색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한다면 그건 내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괴테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독서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는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독서를 통해서 이전에 그 많은 노력과 정성, 열정을 통해서 깨달았던 바를 그 저자가 쓴 거잖아요. 이 책들은. 그 책을 통해서 그 저자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발견했던 거를 제가 재발견하는 거죠. 그 재발견함으로써 저는 저희 주관적인 어떤 사색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독서를 통해서 얻는 그 주관적인 깨달음이야말로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듯이 독서를 통해 내용을 기억해야만 정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계속 먹기만 하고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있는데요.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에 방점을 찍으셨으면 합니다. 이 문장은 제가 다독
다독에서 좀 벗어난, 다독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있잖아요. 많은 책을 읽었다. 나 이 책 읽었어라고 말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욕심 버릴 수 있었던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독에서 욕심을 버리고 제대로 독서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뭐냐면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가 독서의 성패를 잡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을 만나면 그 책을 7번이고 8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그 7번, 8번도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내 것으로 온전히 체화될 때까지 저는 반복해서 읽을 예정입니다.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남긴 작품은 단호한 어조와 확고한 신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명석한 표현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정말 재능이나 실력 있는 사람들은 설명이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 명료하죠. 그죠? 예를 들어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들의 디자인을 보면 선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명확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단호한 언어를 가지려면 확고한 신념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 책을 제대로 읽어야 하고 스스로 사색도 해야 돼요.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독서를 통해서 이제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삶에 대한 명확한 신념이에요. 확고한 신념. 이 신념을 얻고 싶어서 독서를 계속해서 책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메모를 해놨네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한 건 확고한 신념이었다. 책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후회되는 이유입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10년 동안의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이 열심히 살았는데요. 열심히 산다는 것이 어디론가 그냥 무작정 뛰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고 있는가? 내가 행복을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내 주변에 저는 열심히 살았을 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삶이 허무해지고 잘못 살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고한 신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삶에서. 그 확고한 신념을 독서를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읽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되는 문체들을 만들기 위해 먼저 주장하고 싶은 사상을 소유해야 된다. 그렇죠.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해봤자 그거는 공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5분 얘기할 것을 50분 얘기하는 건 너무나 쉽다. 어려운 것은 50분 얘기할 것을 5분 만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처칠이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뭐 50분이든 뭐 100분이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핵심은 없습니다. 단지 지혜로운 자는 많은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함축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용현 작가도 아까 앞에서 읽어드렸던 광고 카피라이터, 그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사색을 했을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장이 난해하고 불분명하며 모호하다는 것은 그 문장을 조립한 작가 자신이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석에 불과하다. 그렇죠? 문장이 난해하고 불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모호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글을 쓴 사람도 제대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쉽게 말하고 학식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어렵게 말한다. 그렇죠? 포장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본인도.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든 유명한 강사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강사들을 보면 굉장히 자명해요. 쉽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쉽게 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을 때, 또는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작가인데요.
제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솔직함이에요. 두 번째가 어려운 말을 그러니까 포장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고 자명한 글을 쓰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작가들은 다량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소량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포장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